5.18 묘역 7시간 30분 2,000배 예. 예, 헌화하고 참배한 게 네.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기획하셨다면서요. 예.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가보면요, 5.18도 저도 이제 그 민주묘지는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봐서 당 대표 된 이후부터도 뭐 10번 이상 가서 참배를 했지만은 네. 거기 가보면 뭐 윤상원 열사부터 해가지고 앞라인에 있는 좀 유명한 열사님들 네. 자리는 꽃도 많고 그리고 저도 많이 가서 인사드리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좀 뒤에 있는 묘역에 있는 사실 좀 주목을 덜 받는 네. 그런 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갖다 놓는 꽃은 하나 있지만 그 외에 사람이 닿았던 흔적이 별로 없는 곳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좀 마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편의상 사연 하나 따져가지고 뭐 더 기억하는 열사도 있지만은 기여도로 따지면은 다 동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서 네. 이번에는 다 그 가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를 한번 돌면요. 되게 특이한 사연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8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념식에서 소개가 됐지만은 헌혈하러 갔다가 헌혈 이제 충분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데 억지로라도 하고 네. 집에 돌아가다가 피 탄 데서 돌아가신 여고생도 있고 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려고 그러면 하나씩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거 합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네. 두 당선인이 선뜻 그럽시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말 나왔어요? 그 하람이 천하람 단선인은 이제 제가 웬만큼 하자 그러면은 예. 한다면 하는 거 아니까 이제 군소리 없이 그냥 그래요? 그래 이러고 그래 대표 언제 가면 돼? 막 이런 거였고 예. 이주영 당선. 이주영 당선인데 이런 게 개혁신당에서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예 각오를 다지고 왔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예.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아 그게 1묘역이 770개인가 이렇게 예. 776개 예. 2묘역이 219개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그게 근데 2묘역 가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저랑 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월 어머니회 그 이명자 관장님 네. 이라고 거의 핵심 인사가 계신데 거기에 뭐 부군 되시는 정동년 이사장님 네. 옛날에 사형 선고도 받고 이렇게 그렇죠. 했던 분들 예. 정동년 이사장님 2022년 돌아가셨는데 네. 와 생전에 저한테 그렇게 막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뵈니까 너무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 네. 그 외에도 보면 뭐 저도 처음 알게 된 것들도 있어요. 보면 거기 뭐 예춘호 네. 근데 그분 부산 분이잖아요. 예. 근데 예종석 교수님 네. 아버지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예춘호 교수님 묘를 보니까 그렇지. 사실 영남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18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하나씩 다 가보니까 저도 알고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한 번에 백과사전을 본 느낌이 5.18에 대해서. 예. 그 홍콩 민주화 네. 시위 때 네. 그 우산혁명 때 갔더니 광동어로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안해서 부르더라. 네. 굉장히 굉장히 어떤 경험이라고 그랬더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굉장히 뭐 쇼킹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예, 하여튼 굉장한 경험이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어디 인터뷰에서 제가 네. 하신 걸 들었는데 사실 이 5.18은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사실 상징 같은. 그렇죠. 사실 예. 우리가 뭐 아시아의 민주화 또는 독립운동을 놓고 보면은 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3.1 운동도 의외로 해외 유명해요. 네, 그럼요. 예, 3.1 운동도.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모방 시도들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의 당연히 5.18이나 4.19 같은 것들도 아시아권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거고. 네. 그러면 5.18이라는 것을 이런 거잖아요. 5.18이라는 걸 거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던 게 민주당인데 그때 네. 홍콩 민주화운동 때 민주당이 입장내기 거부했어요. 홍콩에 대해서. 예, 중국과의 국익을 얘기하면서 야 그럼 이거 교과서에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5.18을 가르칠 때는 민주주의라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가르쳤는데 네.
도대체 그 절대적 가치보다 중요한 국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와닿았던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부분을 계승해 왔던 보수 정당을 비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5.18이나 아니면 이런 민중운동들 다 띄워놨는데, 네. 예. 근데 정작 그러면 홍콩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걸 적극 지지 못하는 것, 그건 모순이다. 네. 예. 국익 그런 거는 차라리 보수 정당이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국익이 인권 앞에 국익이란 단어가 붙으면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예. 적어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국익이란 단어를 앞세웠던 게 저는 아쉬웠다. 전형적으로 좌회전 깜빡이키고 우회전한 케이스죠. 네. 예. 저는 그게 황당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는 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5.18 폄훼가 나오고 특히 이제 친일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인재 육성의 뭐 상징이라거나 뭐 예,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선거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네이버 라인 문제랄까, 뭐 독도 문제랄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근데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보수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또 안 나서요. 아니, 이걸 국익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호구 잡힌 것 같은데. 호구 잡힌 거예요? 국익이 아니라? 국익을 어떻게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호구 잡힌 것 같은데 약간 네.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접 잘 받고 내주고 오는 이런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 가셨을 때도 무슨 뭐 사상 초유의 무슨 대접을 받고 왔다 이게 기사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이랑 해서 뭘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었다가 기사가 돼야 되는데 네. 최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외교계에 다 퍼져 있구나. 네. 우리 대통령은 대접만 잘해드리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느껴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교에 있어가지고 실리를 취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의전이라는 것에 대해 뭐 조언을 받아내야 될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의전에만 너무 신경 쓰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아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하면 예전에 전두환 국가재건 최고위의장이 예. 본인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국에 가서 레이건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건 만남 자체가 아니면 그 의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활동이죠. 예. 미국의 사실상 승인을 받은 그런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외교는 사실 의미가 없다 좀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미국도 세계의 무슨 뭐 팍스 아메리카나의 수호자의 역할로 모양 잡는 외교가 아니라 네. 옛날로 치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진짜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쏙쏙 빼먹는 외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약간 언어가 좀 물 반찬을 처음 알아채울 것이다 뭐 이런 거 예.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좀 뭐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쉽다고 하기에는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회사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독도 문제는 지금 뭐 말도 똑바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한일 관계가 돼버렸다. 이것도 사실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 보수 정당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뭐 충분히 뭐 사실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주기적으로 어떤 네. 도발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 안 해요. 네. 예. 우리는 이제 전혀 분쟁 지역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해외에서는 다 정당하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정당하고요 실제로.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해야 될 말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할 말 다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양국에서 둘 다 이제 뭐
다 우리 땅이에요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걸 부담 가질 필요 없는데. 예. 라인 문제는요? 저는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 플랫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예전에 사례가 있는 거였거든요. 중국과 미국 간의 틱톡 분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 정보를 다루고 이렇게 하도록 해준 요원 이런 것들 낌새가 보였을 때 미리 파악해가지고 네. 즉각 본국에 보고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우고 네. 그 실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딱 절도 있게 움직이게 하려고 네. 우리가 사실 국정원의 해외 기능을 많이 의존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정도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우왕좌왕했다?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국회가 22대 국회가 열려가지고 정보위에서 이런 걸 다루게 된다면은 네.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미리 인지했느냐? 네. 미리 인지했고 그러면 어떤 보고를 본국에 올렸느냐 이런 것도 파악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올 일은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뭔가 그 전에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럼 그 시그널을 국정원에서 정확히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방치한 거냐? 네. 아니면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간 거냐? 아니면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을 잘못 올린 거냐? 네. 다 들여다봐야죠. 왜냐면 국정원이 맨날 산업 스파이 잡으러 다닌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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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국회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22대 국회 개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비교섭단체는 어차피 운영이 그 정보위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나 이런 게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열어야 된다. 저는 우선 정보위를 열어야 되고요. 정보위. 빨리 일단 정보위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 해외 예. 사실 이런 기능이 국정원에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강화해야죠. 네. 예, 강화해야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정보. 해외 정보 중에서 산업에 대한 부분.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해외 취업하면 산업 스파이 이런 거 잡는 것만 네. 했지만은 이런 굵직굵직한 외교와 결부된 사안들을 챙겨야죠. 예.